눈 덮인 산에 얼어붙은 경사면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센 바람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당신의 쉼터를 덮은 얇은 천을 뚫고 들어와 남아있는 마지막 온기마저 앗아갑니다. 공기는 면도날처럼 희박합니다. 숨 쉴 때마다 싸우는 듯하고 바람은 얼음 같은 소나기로 옷을 잡아뜯습니다. 머리 위 하늘은 끝없이 펼쳐진 짙은 푸른색이고 당신 아래로는 광활하고 거대한 눈과 바위의 풍경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차갑고 희박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실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강렬한 추위를 느낍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더 내디디면 산은 다시 한번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여기는 북아메리카 최고봉 데날리 산입니다. 데날리 산은 정상 등정 100회당 약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치명률로 암울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자유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산이기도 하며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산이 살아서 지켜보고 있고 작은 실수라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상은 구름과 신비로 뒤덮여 있어서 도저히 닿을 수 없을 만큼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거대한 봉우리를 정복하려는 열망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끊임없는 눈보라, 치명적인 눈사태, 미스터리한 실종, 실패한 탐험, 그리고 디날리 역사상 최악의 참사를 함께 겪어보시죠.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시청을 권장합니다. 재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의 험준한 봉우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스폰서 오라는 저희 수색 구조팀 일원입니다. 혹시 자신을 구글에서 검색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을 검색해 본 적 있고 결과가 무서울 때가 많죠.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은 비용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팸 전화를 받아봤을 겁니다. 정말 짜증나죠? 여러분의 정보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온라인에서요. 몇 초 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세상에 산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불안하기도 해요. 데이터 브로커들은 당신의 정보를 사기꾼, 스팸 발송자, 그리고 당신을 노리는 다른 이들에게 판매합니다. 당신의 이름, 이메일, 주소, 건강기록, 친척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데이터 브로커뿐만 아니라 신뢰해야 할 기업도 우리의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AT&T는 기존 고객과 이전 고객을 포함해 7,300만 건이 넘는 고객 기록이 다크웹에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계정 활동 모니터링,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 동결이나 사기 경보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라, 내 정보를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를 보여주고 자동으로 옵트아웃 요청을 대신 제출합니다. 내 정보를 정리하는 것은 스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커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내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은행 계정 또는 기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오라가 이 모든 것을 저를 위해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어떤 회사가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앱을 따로따로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 정보가 AT&T 데이터 유출로 유출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라가 항상 켜져 있고 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늘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가족을 데이터 유출에 취약하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신다면 https://ora.com/extreme으로 가셔서 처음 2주를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발 19,600피트의 눈보라 속 높은 산에 갇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는 숨쉬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아래 세상은 소용돌이치는 눈에 가려져 있고 추위가 몸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산은 자비가 없고 당신을 둘러싼 폭풍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줄키프리빈 유소프가 겪은 악몽이었습니다. 줄키플리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49세 등반가였으며 모험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악 등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열정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에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데날리 등반은 그의 꿈이었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북미 대륙의 정상에 오르게 해줄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반을 시작하자 데날리는 이전에 마주한 산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발 2310피트에 위치한 데날리는 혹독한 날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온은 화씨 영하 75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바람은 시속 150마일을 넘기도 합니다. 이 산은 북극권 근처에 위치해 있어 극심한 기상 변화를 일으키며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위험한 등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주키플리는 이를 알고 철저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원정을 위해 철저히 훈련한 3명 등반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여정은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등반은 순조롭게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갈수록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날리의 폭풍은 갑자기 거세지기로 악령이 높으며 이번 폭풍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곧 거센 눈보라로 변했고 바람은 사람을 쓰러뜨릴 만큼 강하게 불었습니다.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어졌고 기온은 영하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그룹은 계속 나아갈지 아니면 피난처에서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릴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더 현명한 선택인 피난처를 찾기로 했습니다. 해발 19,600피트에서 그들은 눈동굴을 파고 그곳이 폭풍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보호를 제공해주길 바랐습니다. 눈동굴은 등산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존 기술로 외부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눈동굴은 결코 편하지 않고 이런 폭풍에선 순식간에 죽음에 덫이 될 수 있습니다.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 안식처였던 동굴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희박한 공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이 힘겨웠습니다. 음식과 보급품은 한정되어 있었고 날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줄키플리는 처음엔 강인했지만 점차 심각한 고산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저산소증과 혹한, 극도의 피로가 겹치면서 기력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고산병 또는 급성 고산병, AMS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고산병은 가장 숙련된 등반가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으며 두통과 메스꺼움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폐부종과 내부종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폐부종은 폐에 액체가 차는 현상입니다. 줄키플리에게 증상은 매우 심각했고 즉각적으로 하산하거나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면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풍 때문에 하산이 불가능해졌고 일행은 산의 자비에 맡겨진 채 갇히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폭풍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일행의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눈보라가 계속되면 구조가 어렵고 날씨가 좋아져도 구조대가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키플리의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추위와 고도 그리고 고립은 치명적인 대가를 가져왔습니다. 가혹한 환경으로 이미 약해진 그의 몸은 점점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마침내 그친 날, 구조대가 그들의 위치로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눈동굴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줄키플리 빈 유수프는 산의 잔혹한 힘에 굴복했고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바로 그 모험에 의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데날리 산의 치명적인 힘을 일깨워주는 네모칸 경고였습니다. 이 산은 존중을 요구하며 가장 준비된 등반가들의 생명마저 앗아갑니다. 줄키플리의 시신은 결국 산에서 수습되어 내려왔지만 그를 알던 이들에게 그의 상실의 아픔은 깊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데날리 등반의 위험이었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없는 산, 자연의 분노가 가장 강한 의지조차 압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줄키플리 빈 유수프에게 데날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도전이었고 결국 산의 차가운 품에서 마지막 운명적인 등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줄키플리 빈 유수프가 데날리의 무자비한 환경에 희생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세기 이상 전에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고 그 사건은 영원히 이 산의 어두운 역사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197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망과 조국의 자부심을 안기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린 대한민국 등반대가 그들이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목표, 당시 맥킨리산으로 알려진 디날리산 정상 등정을 선택했습니다. 2310피트의 정상은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 산은 거센 기상과 위험한 지형으로 가장 노련한 등반가들조차 시련에 빠뜨렸습니다. 영광을 향한 탐험으로 시작된 여정은 승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사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험은 컸지만 팀은 단호한 고상돈이 이끌었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최초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는 팀이 어떤 시련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희망과 결의에 가득 찬 대한민국 팀은 1979년 5월 알래스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야심찼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거의 시도되지 않는 웨스트립 루트를 통해 기날리 정상에 오르기로 계획했고 산의 상태가 가장 예측 불가능한 시즌 초에 그 목표를 이루려 했습니다. 이 루트는 가파른 경사, 위험한 얼음, 그리고 항상 도사리고 있는 눈사태의 위협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팀은 최신 장비를 갖추고 국가적 자부심에 이끌려 잘 준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팀은 박훈규, 추영, 고상돈, 이일교, 해리 마리나키스 등 경험 많은 등반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팀원들이 두꺼운 장비를 착용하고 고글과 설이 낀 마스크 뒤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등반은 매우 힘들었고 팀은 거센 바람과 영하의 기온, 그리고 고지대의 희박한 공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상에 도달하겠다는 생각에 힘입어 계속 전진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여정에 나서는 것, 북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명예와 인정을 가져다주기 위한 임무를 상상해보세요. 원정이 진행되면서 등반가들은 예상했던 도전들, 즉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힘든 등반,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인내의 시험이 되는 희박한 산소의 공기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정상에 한 걸음씩 다가가며 사기를 높게 유지한 채 계속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다가갈수록 산은 점점 무자비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1979년 5월 29일 몇 주간의 끊임없는 등반 끝에 고상돈, 이일교, 박훈규는 마침내 디날리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순간이었고 그들의 실력과 결단력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한 것이었고 이는 소수만이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아직 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산을 시작하자 비교적 춥고 차가웠던 날씨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이 하산을 악몽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팀은 거센 폭풍에 휘말렸고 상황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3명의 등반가는 지쳐 있었고 등반과 매서운 추위로 인해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매 걸음마다 힘겨웠고 가혹한 환경은 그들의 승리를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비극적으로 하산 도중 혹독한 환경이 고상돈과 이일교를 압도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피로, 고도가 겹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일교는 데날리에서 흔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인 크레바스에 빠졌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고상돈 역시 풍부한 경험과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환경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나중에 발견되었고 이는 산의 치명적인 위력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박훈규 정상 등반대의 유일한 생존자는 심한 동상과 충격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동료들을 잃은 충격과 하산의 육체적 고통으로 그는 거의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분명해지자마자 즉시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산으로 파견되었고 구조대원들은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심한 동상으로 인해 여러 발가락을 잃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1979년 한국 맥킨리 원정대의 비극은 등반가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악인 사회 전체에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원정대는 대한민국이 고산 등반, 세계에서 성장하는 위상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고상돈과 이일교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이 비극은 세계 최고봉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항상 큰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원정대의 이야기는 등반가들이 대난리에서 마주하는 위험을 일깨워주는 경각심 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산의 날씨는 악명높게 예측이 불가능하며 가장 경험 많은 등반가들조차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고상동과 이일교의 죽음은 또한 고산 등반이 극한의 신체적 부담을 요구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아주 작은 실수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팀만이 기록을 깨려다 데날리에게 벌을 받은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후 또 다른 모험가가 산의 강력한 자연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등산 역사상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리지의 황야 끝자락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혼자이고 문명의 흔적에서 수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으며 소수만이 가진 결연한 의지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 와무라라는 남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외지고 위험한 곳들을 탐험하며 자신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난 나오미 와무라는 모험가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탐험가로서의 여정은 대학 시절 메이지 대학의 알파인 클럽에 가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등반에서 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경쟁심은 그를 빠르게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훈련에 몰두하며 일본의 산에서 몇 달 동안 자신의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의 초기 경험들은 산악 등반에 대한 깊은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전들에 맞서게 만들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나오미는 이미 어떤 모험가라도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몽블랑, 킬리만자로, 아콘카과를 단독으로 등반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1970년까지 그는 일본 원정대의 일원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돋보이게 한 것은 그의 단독 등반 업적이었습니다. 1970년 8월, 나오미는 북미 최고봉인 맥킬리산, 현재의 데날리어 등을 단독 등반한 최초의 인물이 되며 역사를 썼습니다. 그 등반에서 그의 빠른 속도와 결단력, 그리고 가벼운 배낭란으로 단 8일 만에 정상에 오른 것은 그를 세계 최고의 산악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야망은 등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지방에 매료되어 그곳에서 기록된 가장 도전적인 탐험들 중 일부를 수행했습니다. 1978년 그는 북극에 단독으로 도달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57일을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했으며 북극곰과의 무서운 조우와 무너져 내리는 얼음판에 고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가능을 이루고자 하는 굳은 의지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북극 탐험 이후 몇 년 동안 나오미는 다시 데날리로 눈을 돌렸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혼자 등반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에 데날리를 등반한다는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혼자 등반에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겨울에 데날리 산은 극한의 환경으로 기온이 화씨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은 허리케인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산의 빙하는 눈 아래에 숨겨진 크레바스로 가득 차 있어 여정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런 위험에도 나오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효과를 봤던 경량 등반 방식을 선택하며 등반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습니다. 그는 필수품만 챙겼고 40파운드짜리 배낭과 썰매, 그리고 어깨에 맨 대나무 막대로 만든 자가 구조장치를 들고 갔습니다. 이 막대들은 크레바스를 가로질러 그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나오미는 짐을 더 줄이기 위해 텐트를 들고 다니는 대신 논동굴에서 잠을 자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위험했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4년 2월 초에 등반을 시작했고 2월 12일에 데날리 정상에 도달하여 겨울에 혼자 이 등반을 성공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실력과 결단력을 증명하는 기념비적인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축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월 13일 나오미는 산 위를 비행하던 일본인 사진작가들에게 무전으로 정상에 도달했고 18,000피트까지 하산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그에게서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오미가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를 찾으려 비행기가 파견됐지만
강풍과 나쁜 시야로 수색이 어려웠습니다. 2월 15일 16,600피트 지점에서 나오미로 보이는 인물이 잠깐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충분히 맑아져서 본격적인 수색이 가능해졌을 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이 모든 흔적과 단서를 덮어버렸고 다른 등반가들이 남겨둔 보급품 저장소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구조팀이 결국 투입되었고 2월 26일에 그들은 해발 14,000피트 지점에서 나오미가 등반 중 머물렀던 눈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그의 일기를 발견했고 이는 그의 마지막 날들을 섬뜩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오미는 화씨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기온, 크레바스에 빠진 일, 그리고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군분투 등 자신이 겪은 극한의 상황들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일기에는 자신을 격려하려고 부른 노래들로 가득한 낙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무렵의 일기들 중 하나에서는 그 여정이 그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따뜻한 침낭에서 잘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맥킨리 산에 오를 거예요. 나오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당국은 그가 하산 도중 추락했거나 극한의 환경에 굴복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종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가 크레바스에 빠졌다고, 다른 이들은 눈사태에 묻혔다고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데날리산이 그 아름다움과 위험함 속에서 세계 최고의 모험가 중 한 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데날리산은 존경심을 요구하는 산입니다. 이 봉우리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니지만 데날리산은 종종 가장 위험한 등반산 중 하나로 여겨지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산의 극한 기상 조건, 예측할 수 없는 눈사태, 그리고 위험한 지형이 결합되어 등반가들에게 치명적인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등반가들이 데날리산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위협은 극한의 날씨입니다. 알래스카 내륙에 위치한 데날리산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산의 위도는 여기에 큰 역할을 하며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북극 기단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등반 시즌인 5월에서 7월 사이 에도, 특히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온은 생명을 위협하며 몇 분 만에 동상을 유발하고 간단한 작업도 어렵게 만듭니다. 등반가들은 종종 허리케인급 강풍에 맞서야 하며 이는 등반을 자연과의 싸움으로 만듭니다. 디날리산의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기로 악명높습니다. 맑게 시작한 하루도 순식간에 치명적인 폭풍으로 변할 수 있으며 시야는 완전히 사라지고 눈이 빠르게 쌓입니다. 이런 폭풍은 며칠씩 계속될 수 있어 등반가들은 텐트에 갇힌 채 보급 후에 바닥나고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데날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보다는 낮지만 그 고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 힘겹습니다. 이 산은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같은 고도라도 세계 다른 지역보다 공기가 더 희박합니다. 등반가들은 실제 고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종종 말하며 이것이 등반을 특히 더 힘들게 만듭니다. 쏘는 과정은 필수적이며 등반가들은 산소 부족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중간 캠프에서 며칠 또는 몇 주씩 머물러야 합니다. 고산병은 항상 위협이 되며 증상은 두통과 메스꺼움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고산 폐부종이나 고산 뇌부종과 같은 상태까지 다양합니다. 이 질환들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가장 힘든 점은 산에서 치료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디날리의 지형도 이를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산은 빙하가 많이 분포해 있어서 거대한 빙하들이 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이 빙하에는 크레바스라 불리는 깊은 균열이 많으며 일부는 수백 피트 깊이입니다. 이 크레바스들은 종종 얇은 눈층 아래에 숨겨져 있어서 너무 늦기 전까지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크레바스에 빠지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으며 등반가가 추락해서 살아남더라도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디날리산으로 오르는 경로들은 가파르고 얼음이 낀 경사면이 많으며 특히 인기 있는 서쪽 버트리스 루트는 등반가들이 안전을 위해 고정 로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등반은 매우 힘들며 특히 날씨가 나쁠 때는 얼음이 미끄럽고 위험해져서 더욱 도전적입니다.
위험을 더하는 것은 디날리 산의 고립성입니다. 이 산은 알래스카의 깊은 오지에 있어 주요 도시와 병원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외진지치로 인해 비상시 구조대가 등반가들에게 도착하는데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종종 구조 작업에 사용되지만 그들의 운항 가능 여부는 날씨에 크게 좌우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구조대가 제때에 고립된 등반가들에게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또한 등반가들이 원정 기간 동안 필요할 수 있는 장비와 보급품을 자신이 가지고 온 것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인 요구가 엄청납니다. 등반가들은 보통 60에서 70파운드에 달하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장비가 가득 실린 썰매를 끌면서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신체적인 노력, 극한의 추위, 그리고 고도가 결합되어 가장 숙련된 등반가들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디날리 산의 극한 날씨, 고도의 어려움, 그리고 위험한 지형이 결합되어 수년 동안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산의 힘을 가장 뼈저리게 상기시켜준 사건은 2012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인 등반가들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했고 결국 그들은 벗어날 수 없는 압도적이고 비극적인 힘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등반가들에게 디날리 산의 아름다움은 그 치명적인 위험성에 필적합니다. 그리고 미야기 노동자 산악연맹의 일본인 등반가들에게 이번 원정은 그들의 기술과 인내심을 증명하는 시험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2012년 6월 14일 이른 아침, 그들이 어떻게 디날리산 정상 등정의 어두운 면을 발견했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원정대는 5명의 등반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아키 카토, 마사코 스다, 미치코 스즈키, 타마오 스즈키, 그리고 히토시 오기로. 모두 일본 미야기현 출신의 경험 많은 산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기 있지만 위험한 웨스트 버트레스를 통해 디날리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등반과 팀워크 모두에 숙련되어 있었으며 디날리가 가진 위험을 잘 이해하고 등반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명의 눈사태가 일어나기 전 며칠 동안 팀은 힘든 환경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폭설과 강풍이 등반 내내 그들을 괴롭혔고 이는 위험한 적설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반가들은 결연한 의지로 매일 조금씩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6월 14일 아침 새벽 2시경에 그 그룹은 고지 캠프에서 내려오며 모터사이클 힐로 알려진 지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웨스트 버트리스 루트의 이 구간은 가파른 경사와 눈이 쌓이기 쉬워 눈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등반가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눈이 깊었고 팀원들은 모두 안전을 위해 로프에 묶인 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추위 속에서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들 아래의 눈이 불안정한 상태 탓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사태가 산비탈을 따라 굉음을 내며 내려와 등반가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눈사태의 힘이 너무 강해서 등반가들을 연결하던 밧줄이 끊어졌고 그들은 산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4명의 등반가, 카토, 스다, 미치코, 그리고 타마오가 깊은 크레바스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수톤의 눈과 얼음 아래에 묻히면서 아마도 즉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믿기 어렵게도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히토시 오기 씨는 처음 눈사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역시 크레바스에 끌려 들어갔지만 행운이나 강한 의지 덕분에 그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광경은 완전히 참혹했습니다. 팀원들은 보이지 않았고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홀로 충격에 빠진 오기라 친구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망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오기를 혼자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은 1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치고 다친 데다 팀을 잃은 슬픔까지 안고 있었지만 오길은 비극을 알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6월 15일 저녁, 오길을 해발 7,200피트에 위치한 카일트나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 국립공원 관리청에 눈사태 소식을 알렸습니다. 눈사태 소식은 등산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데날리르 비극이 낯설지 않은 곳이었지만 한 번의 사고로 4명의 경험 많은 등반가를 잃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즉시 수색 및 구조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레인저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눈사태 현장을 공중 수색했지만 상황은 매우 어려웠고 실종된 등반가들이나 그들의 장비는 위에서 봐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수색 작업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레인저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수색 구조견까지 동원되어 모터사이클 힐일의 흩어진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색대원들 역시 상당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여전히 눈사태 위험이 있었고 불안정한 눈 때문에 작전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6월 16일 수색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오기 씨가 추락한 크레바스 안에서 등반가들을 연결했던 끊어진 로프의 끝과 얼어붙고 단단하게 뭉친 눈과 얼음을 발견한 후에 내려졌습니다. 추가 발굴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고 카토, 스다, 미치코 그리고 타마오의 시신은 산에 영원히 묻히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12년 일본 원정대의 비극은 아무리 경험이 많은 등반가라도 산에 예측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산의 위험은 대규모 그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 등반가들도 이 얼어붙은 경사면에서 큰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삿포로 출신의 노련한 등반가 T 하가와라가 2024년 5월 데날리 정상정복에 혼자 도전하면서 겪은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결연한 의지와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가와라는 40대 중반으로 고산 등반의 어려움에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성과 단독 등반에 대한 열정으로 잘 알려진 하가와라는 이전에도 여러 중요한 봉우리를 정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가와라의 데날리, 북미 최고봉 등정 시도는 또 다른 야심찬 도전이었습니다. 데날리의 서릉 루트는 정상에 오르는 가장 인기 있는 경로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루트는 가파른 등반과 위험한 얼음, 변덕스러운 기상 등으로 한순간에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기와라는 5월 초에 등반을 시작했고 위성통신 장치를 통해 가족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이 장치는 그가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의 여정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등반을 계속하던 중 하기와라는 해발 17,200피트의 캠프에 도달했는데 이곳은 데날리의 2310피트 정상에 오르기 전 중요한 중간 기착지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등반가들은 악명 높은 데날리 패스를 지나야 하는데 이곳은 좁고 위험한 길로 수년간 많은 목숨을 앗아간 곳입니다. 2024년 5월 15일 하기와라는 또 다른 등반팀에 의해 17,200피트 고지 캠프에서 18,200피트의 데날리 패스로 이동을 시도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얼음이 많고 노출된 지형으로 악령이 높으며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하기와라의 운명이었습니다. 5월 16일 하기와라의 위성장치가 움직임을 멈췄고 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나타냈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은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하자 5월 19일 에데날리 국립공원 레인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공원 레인저들은 하기와라를 찾기 위해 지상 순찰과 항공 정찰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텐트는 하이캠프에서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추가 조사를 통해 레인저들은 위성장치의 데이터를 이용해 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레인저들은 하기와라가 하이캠프와 디날리 패스 사이에 가파르고 얼어붙은 횡단 구간에서 추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5월 20일 레인저들은 약 17,206피트 지점 횡단로 바로 아래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기와라가 추락한 지역은 디날리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 중 하나로 공원 대변인은 이곳이 매우 얼어있고 발을 디딜 곳이 부족해 특히 단독 등반가들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하기와라는 1980년 이후 웨스트버트리스 루트 이 구간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14번째 등반가가 되었습니다. 하기와라의 사망은 디날리 단독 등반의 극한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혼자 등반하는 고독의 매력과 개인적인 도전이 많은 등반가들을 이런 도전에 이끌지만 현실은 디날리의 환경이 순식간에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도 디날리에서의 단독 등반을 강력히 권장하지 않으며 등반가들에게 사고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시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그룹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디날리는 많은 등반가들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참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야망이 비극으로 바뀐 이야기로 산의 분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여 북미 등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 이야기는 1967년 7월 디날리의 얼어붙은 경사면에서 벌어지며 그곳에는 이미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매서운 추위가 더욱 심해졌고 바람은 화물열차처럼 포효하고 있습니다. 정상은 손에 닿을 듯 가까워졌지만 산은 그 위험을 뽐내며 거세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67년 7월 윌콕스 원정대의 12명 등반가들이 마주한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등반은 데날리에서 발생한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조 윌콕스라는 24살 대학원생이 이끄는 이 원정대는 12명의 등반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동부 해안에서 온 팀과 알래스카에서 온 팀, 두 팀이 합쳐진 구성이었습니다. 팀의 합병은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다양한 경험 수준을 가진 멤버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 아래 단결했습니다. 바로 많은 등반가들이 성공적으로 올랐던 웨스트 버트레스를 통해 데날리 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1967년 여름은 그들이 도전을 시도하기에 완벽한 시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정대는 곧 데날리 산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 즉 날씨 앞에 속수무책이 될 것이었습니다. 팀은 처음부터 여러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데날리 산의 예측 불가한 환경은 매 순간 위험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1967년 7월 15일까지 그룹의 4명의 등반가들은 이미 정상에 올랐고 드물게 맑은 하늘과 비교적 평온한 환경을 즐겼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여정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아메리카 정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광활한 얼음과 눈을 바라보며 영원히 하늘로 솟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축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남은 7 등반가에게 산은 전혀 다른 운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팀원들이 정상으로의 마지막 도전을 준비할 때 날씨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고 7월 18일까지 그들은 나중에 데날리 산을 강타한 최악의 폭풍으로 기록될 폭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산을 가로지르는 바람은 무서운 속도로 몰아쳤고 일부 추정에 따르면 돌풍은 시속 300마일에 달했다고 합니다. 눈보라로 인해 시야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동안 등반가들은 해발 약 19,000피트에 위치한 캠프에 갇혀 움직일 수도 안전한 곳으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얼어붙는 추위에 시달렸고 그들의 텐트와 장비는 폭풍의 맹렬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험 많은 등반가였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서운 바람을 피하려고 절박하게 눈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맹렬한 기세로 전혀 약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날씨 때문에 구조 시도는 불가능했고 더 낮은 고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7 등반가의 운명은 여전히 오싹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폭풍은 며칠 동안 계속되어 등반가들을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통신을 시도했지만 잡음과 침묵만이 돌아왔고 폭풍의 맹렬함이 모든 소통을 삼켜버렸습니다. 폭풍이 거의 일주일 만에 마침내 잦아들자 구조대가 실종된 등반가들을 찾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등반가들의 시신은 슬로프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다양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얼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찢어진 텐트에 여전히 감싸여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혹독한 추위에 굴복하기 전에 눈 속에 임시 대피소를 파내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몸을 웅크려 바람을 견디고 몇몇은 아이스엑스를 잡고 안전한 곳으로 기어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어 죽었고 그들의 시신은 얼음 속에 보존되어 폭풍의 위력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목숨을 잃은 7명의 등반가는 제리 클라크, 스티브 테일러, 데니스 루스터핸드, 마크 맥로플린, 안셀 쉬프, 행크 제인스, 그리고 존 러셀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데날리 역사상 최악의 등반 참사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등산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조 윌콕스, 원정대의 대장이었던 그는 이 시련에서 살아남았고 이후 엄청난 비판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그를 참사 책임자로 지목하며 리더십과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윌콕스와 다른 생존자들은 그 폭풍이 예기치 못한 것이었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막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등산 전문가들 역시 나중에 그 폭풍의 강도가 예상할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동의했습니다. 더 나은 장비와 기술을 갖춘 경험 많은 등반가들조차도 그런 환경을 견디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7명의 등반가들에게는 단지 그저 운 나쁘게 그때 그곳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967년 윌콕스 원정대는 데날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이 치명적인 산에서 승리와 비극, 용기와 재앙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강조합니다. 데날리의 위험한 경사면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등반가들은 이 산의 위험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데날리의 거친 지형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대담하고 용기 있게 사세요.